도대체가 이 문제를 출제한 자들의 생각이 도대체 무언가가 궁금합니다. 그 문제의 뜻을 정리를 하자면은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그 fx는 x-a 분의 gx 이런 함수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gx라는 것은 다항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의 4제곱으로 해서 상수항까지 있는 그런 다항함수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4차 함수라는 거죠. 그런데 fx는 1차 함수 분의 4차 함수인 그런 꼴인데 주어진 정보는 어떤 거냐면은 fx에 대한 정보만 주어져 있죠. 그래서 그 fx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도해를 하자면은 여기 a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에 알파라는 점과 베타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m이라는 이런 함수값을 갖는 이와 같은 그리고 다른 부분의 행동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는 형태의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대 두 개이면서 그 함수 값이 m이라는 거죠. 이것이 y는 fx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인 조건은 이게 6루트 3이라는 거. 그러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gx의 형태를 정하고 그에 따라서 그 gx의 형태를 만족시키는 이 m의 값을 구하라. 이러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구해나갈 것인가는 이제 서두르면 안 되고 차근차근히 그거를 알아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x는 a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왼쪽 부분은 정의역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의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gx라는 함수를 이제 고쳐봅니다. x-a에다가 f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x는 당연히 a보다 큰 수니까 그걸 곱했을 때 이와 같이 고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저 f의 도함수의 값과 알파에서의 도함수, 베타에서의 도함수의 값과 함수 값 그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는 거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g의 알파는 알파 빼기 a의 f의 알파라는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g의 베타는 베타 빼기 a에다가 f의 베타라는 식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g를 미분을 해가지고서는 g 프라임 x는 f의 x 더하기 x-a에다가 f의 프라임 x 이와 같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시 g 프라임 알파를 구해보는 거예요. f는 f의 알파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a분의 f의 프라임 알파인데 여기에서 극대점이기 때문에 알파에서는 이것이 기울기가 0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것이 f의 알파인 것이고 그 함수값은 m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g 프라임의 베타를 여기다 구해보면은 f의 베타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a의 f 프라임 베타 마찬가지로 역시 0으로 가니까 이것도 역시 m이다 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g 함수라는 거 gx라는 함수에 대한 계략의 형태를 여기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a 하고 여기는 알파 여기 베타 그대로 내린 다음에
여기서 보다시피 함수 값이 얼마인지, f의 알파 값은 m, m의 값은 알 수가 있다고 치더라도 알파 마이너스 a, 베타 마이너스 a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함수의 값의 크기를 나타낸다는 것은 그다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보다시피 g의 베타가 g의 알파보다는 클 겁니다. g의 베타가 g의 알파보다는 크게 되겠죠. 왜냐? 여기서 베타 빼기 알파가 6루트 3이 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제 나타내자면은 이 알파일 때의 함수값이 이 정도라고 잡아뒀을 때 이 기울기가 m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적어도 크니까 이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 또한 여기 4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올라와 가지고서는 어딘가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기울기 m인 값으로 접한 상태에서 다시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이렇게 다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이런 형태의 함수가 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게 4차 함수의 가장 티피컬한 형태가 될 겁니다. 전형적인 형태. 그러나 과연 이런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것인지, 또는 아예 이렇게 되는 것인지, 즉 뭔 말이냐면은 극값이 하나인지 또는 극값이 3개인지, 또는 극값 하나에다가 여기에 기울기가 0인 것은 있지만 여전히 극값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형태의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g에 대해서는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것이 이 문제 풀이 과정에서 요구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다 그런다면 그 다음 작업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 gx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거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것이 있겠는가? g 프라임 알파 빼기 m 이퀄 0이라는 거하고 g 프라임 베타 빼기 m이 0이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서 g 알파 g 베타에서의 이 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여기 알파와 여기 베타, 그리고 g 알파 여기 m 알파 g 베타 m 베타, 여기에서 알파와 베타를 모두 하나의 문자인 x로 나타내는 그런 것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m 이퀄 0 이렇게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새로운 함수를 하나를 도입할 겁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은 h'의 x가 g'의 x 빼기 m이라고 두자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목적에서 하는가는 후에 밝혀지게 되겠지만, 이제 hx라는 형태를 이제 찾아봅시다. 그러면은 gx 빼기 mx 그리고 더하기 적분상수인 c가 하나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값인 알파에서의 함수값과 베타에서의 함수값을 이용해서 h에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은 g의 알파 빼기 m 알파 더하기 c 이렇게 되는데, 얘가 0이 되기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바로 여기에서 있는 이 관계에 의해 가지고 그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즉 어떻게 되느냐면은
M 알파 하고 나서 여기 이 C가 M A이기만 하다면은 이면은 이것이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H 베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H 베타에서 G 베타 빼기 M 베타 플러스 M A 이렇게 하게 되면은 G의 베타 빼기 M 베타 빼기 A 해서 여기 이 항이 이 항으로 이동된 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두 개가 같은 거니까 이거 역시 0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 C를 이렇게 될 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hx라는 우리가 도입된 함수의 정체는 뭐냐면은 gx에서 m x 빼기 a를 한, 즉 1차 함수를 빼낸 그러한 형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hx라는 것은 여기 a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는 a를 지나가는 그런 1차 함수인데, 여기 두 개의 접점을 모두 지나가는 그런 1차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맞추어서 이제 gx는 새로운 형태로서 이와 같이 찾아져야 되겠고, 이렇게 될지 또는 이렇게 될지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남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결정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hx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h'의 알파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g'의 알파 빼기 m이니까 당연히 0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거니까. 그리고 h'의 베타 역시도 g'의 베타 빼기 m이 0이 되는 것이고, 즉 이제 h라는 함수는 이 4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뺀 거니까 gx와 4차, 3차, 2차까지 갖고 1차와 상수항만 차이나는 그런 똑같은 4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함수 값도 알파 베타에서 0이고 도함수의 값도 알파 베타에서 0이니까 이제 그 상황을 여기에다가 다시 hx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여기는 gx고 여기 hx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 알파 a 여기 베타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올라와서 여기 알파에서 접하면서 0이 되고, 그리고 다시 베타에서 접하면서 0이 되는 그런 4차 함수라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가는 이런 함수의 형태. 그렇다면은 이 hx 형태는 뭐냐 하면은 hx라는 것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와 같은 형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되는 것을 이 조건을 활용해 가지고서는 x가 알파일 때 0이어야 되고 베타일 때 0이어야 되니까 당연히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는 인수를 가져야죠. 그런데 또한 그것이 극대점이니까 극대점일 때의 형태는 이제 그 근방에서의 행동이 기울기가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2차 인수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베타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hx의 형태를 이렇게 찾아냈고 그래프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까지의 진척을 이룬 거냐 하면은 gx의 형태를 거의 알아내게 된 거죠. gx의 형태를. 그러니까 이제 gx 형태를 알아냈으니까 모든 것이 결정이 될 수 있는 거냐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것이, gx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fx라는 겁니다. 즉 fx의 극값이 몇 개냐를 알아내서 그걸 만족하는 형태를 정해주는 것이 이 문제의 관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fx라는 함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fx의 극값의 개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fx를 미분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x-a의 제곱분에 여기 g'x 하고 x-a 빼기 gx 이와 같이 되죠? 거기에서 이 분자인 x-a g'x 빼기 gx를 뉴머레이터에서 nx라고 이렇게 나타내 봅시다. 자, 여기에서 어느 부분을 지워야 될지 오케이, 여기를 과감하게 싹 다 지우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아낸 성과인 gx를 그래도 한번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x 알파의 제곱 x 베타의 제곱 더하기 m의 x 빼기 a 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이 형태를 우리가 지금 한번 써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극값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fx의 극값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nx를 정했으니까 이 nx는 x-a 하고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점점점 이게 도함수가 3차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x의 4제곱 이렇게 되면은 최고차항만 중심으로 살펴볼 거니까 마이너스 4x의 4제곱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더하기 x의 4제곱 점점점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3x의 4제곱 민 즉 역시 4차 함수라는 거죠. 그는 그러니까 많으면은 4개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함수일 겁니다. 그래서 그 개수를 이제 알아볼 건데 우선 n에 알파를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에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파 빼기 a 그 다음에 g 프라임의 알파 마이너스 g의 g의 알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g의 알파에서의 기울기니까 이것이 m이죠. 그러니까 m 알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g 알파 해서 이것이 0이 되는 것이고 n 베타라는 것은 또 뭐냐 하면은 마찬가지로 베타 마이너스 a의 g 프라임 베타 마이너스 g 베타 해주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m이라서 0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fx의 도함수인 f'x의 분자 즉 극값의 개수를 결정하는 그러한 항인 nx라는 함수의 nx는 0인 경우의 그런 해를 찾아보니까 nx가 알파와 베타에서 0이더라 라는 거죠. 그거는 여기 당연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극값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분자만을 나타내는 nx라는 함수로 해서 살펴봤고 그것이 4차 함수라는 것을 알아냈으니까 그 nx라는 것을 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x는 그려보면은 여기 알파 여기 베타 해서 이 부분에서 nx는 fx하고는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새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파에서 0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베타에서 0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는지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는지 등등에 관한 그런 성질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걸 뭘로 판단하느냐? 저것이 극대라는 성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극대, 즉 뭐냐 하면은 거기까지 기울기가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이거 역시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것이고 그 알파와 베타의 전후로 해서 기울기가 바뀌는 거 그거는 이게 nx라는 함수가 사실은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모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러면은 이제 해 두 개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그려진다는 것을 알았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 플러스로 가려면 4차 함수에서 이렇게 이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가 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기 fx에서 우리가 지금 처음에는 빗금으로 치고 시작했었지만 이거는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당연히 그 속값이 하나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속값이 여기에서 있는데 그렇다면은 nx라는 것이 4차 함수였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4제곱 이와 같은 4차 함수였으니까 또 다른 하나의 근은 어디에 있게 되겠느냐. 이제 가령 이쪽에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갔다가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3의 x의 4제곱이니까 다시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면 해가 몇 개가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5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문제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베타 오른쪽에서 해가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해가 나올 수가 없고 그렇다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여기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도 존재할 수가 없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여기 하나 이미 존재했는데 또 다른 것이 존재하게 되면 여기에 그 값이 추가가 되는 것이 2개가 더 추가가 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곤란하고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가든지 또는 이렇게 가든지 해가지고서는 A를 넘기 전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넘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지 이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가 생겨될 거라는 겁니다. 즉 제4의 해는 알파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마지막 관건으로서 지금 현재 여기서 그 값이 3개가 있는데 여기 정의역인 이 앞에서 꺾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그 값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고 정의역이 아닌 데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 값이 추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fx는 그래프가 형태가 파악이 된다는 거죠. 즉 간단히 말해서 더 그 값이 추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걸 알아봅시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에 nx에다가 na를 대입해 보는 겁니다. na. a보다 큰 것은 a의 오른쪽 부분은 fx의
정의역인 것이지 이 nx라는 형태 또는 gx라는 함수의 정의역은 아닌 거죠. 우리가 그거는 왜냐하면 4차 함수니까 4차 함수들이니까 따라서 nx에 대해서 파악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처음에 주어진 정의역을 막 넘나들면서 하는 그런 이상한 짓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nxa를 보면은 이게 a-a g 프라임 a 되고 마이너스 g의 a라는 겁니다. g의 a.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g의 a인데 마이너스 g의 a는 뭡니까? 아까 여기에서 g의 a 형태 찾아 놓은 것처럼 보다시피 여기에 a-알파의 제곱 a-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건 당연히 뭡니까? 당연히 0보다 큰 거죠. 양수라는 겁니다. 즉 이쪽으로 넘어가느냐 이쪽으로 넘어가느냐를 판가름했을 때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침내 결론으로 fx 극값의 개수는 몇 개다? 3개다. 이거 여기서 그래프로 다시 나타내자면은 이거 해서 3개다라는 거죠. 더 이상 추가적인 극값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gx의 극값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느냐? 저 3개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작아야 된다. 그러면 3개보다 작은 것은 극값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2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2개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는 것은 일단 배제가 돼야 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든지 또는 이렇게 가든지 해서 극값이 실제로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 근처에서 생기는 이거 하나 gx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론 이렇게 그 단조 증가이기는 하지만 기울기가 0이 되는 점 하나가 존재하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허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이 극값이 3개가 되지 않고 하나여야만 되는데 여기에서 기울기가 0인 점 하나는 있을 수 있다. gx가 라는 그 사실을 알아냈는데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m의 최소값을 어떻게 알아낼 것이냐. 그것이 마지막 단계로서 해야 될 일인 거죠. 자, 이거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하나의 직선에 붙어 있는 4차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 놈을 이걸 계속 기울입니다. 기울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기울여서 기울기가 0이 되도록 만들면 마침내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극값이 3개가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조금씩 이렇게 기울기를 높여가게 되면은 이것이 붙어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0이 되는 점 하나를 거치면서 그러면서 마침내는 극값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형태의 그러니까 이것이 내려가지 않고 여기에서 같이 있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것이 계속 단조 증가만 하다가 한 번만 꺾이는 이와 같은 형태의 함수 형태를 만들게 되니까 즉 이 기울기 m의 값이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가 극값의 개수를 결정하는 마지막 인자, 팩터, 요인 이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내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은 이제 gx라는 함수의 도함수를 통해서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알파와 베타의
차이가 6루트 3이라는 거, 베타 빼기 알파가 6루트 3이라는 이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G 프라임 X를 구해 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하고 2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더하기 M 이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0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즉 극값이 하나만 갖게 해야 되는 거니까 두 개인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에서 설명하는 이야기에서 마지막 중요한 결론을 빼먹은 것 같은데, 극값이 두 개가 되는 상황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세 개보다 작은 것은 4차 함수에서는 극값이 두 개 이하인 경우는 하나라는 말과 동의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4x-알파 x-베타 x-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것이 m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뭐냐면 이것이 3차 함수와 m이라는 직선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즉 y는 4의 x-알파 x-베타 x-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하고, 그 다음에 y는 m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알파, 그 다음에 여기서 베타, 여기서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4차 함수는 이렇게 해서 다시 이와 같이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y는 m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쭉 변화를 하면서 만나는 해의 개수가 몇 개냐, 여기 하나 이렇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되는 거냐, 또는 여기서 해가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냐, 여기하고 이거하고 두 개, 이와 같은 조건을 찾아내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할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드디어 이 조건이 써야 될 때가 왔겠죠. 드디어 이 조건을 써야 될 상황이 됐는데, 여기 이 그래프를 새롭게 표현을 해 봅시다. 그러니까 y는 4에 x-알파 곱하기 그 다음에 x-알파 그리고 알파 더하기 3루트 3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x-알파 마이너스 6루트 3 이렇게 되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t를 x-알파라고 치환을 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수평 이동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치환이기 때문에 y는 4에 t 그리고 t-3루트 3 그리고 t-6루트 3 이와 같은 형태의 함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새롭게 t라는 문자를 써서 함수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0, 그 다음에 3루트 3, 그 다음에 여기는 6루트 3 해서 이와 같이 지나는 3차 함수가 만들어졌죠.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y는 m이라는 직선이 이제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은 해가 몇 개가 된다고? 여기에서 하나, 두 개까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까지. 네? 두 개까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여기는 그 값이 아니죠. 왜냐면은 이거하고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는 될지언정 여기에서 이거 빼준 값이 도함수 값인데, 빼준 값이 도함수의 값인데 여기에서 빼줬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그건 그 값이 아니죠. 단조 증가가 계속 되거나 또는 단조 감소가 계속되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였으니까 이거는 단조 감소가 계속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이 그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값은 어디에서 나오냐? 여기에 있는 이 하나에서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m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까지 허용된다는 거예요. 내려오는 것까지. 즉 아까 다시 말하자면은 이렇게 바짝 일어나면은 얼마든지 이거는 이렇게 굽어져 있는 놈들도 반듯하게 필 수 있는, 거의 반듯하게 가깝게 이렇게 필 수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굽어져도 얘가 이렇게 살짝 기울기 0인 점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허용치까지가 이거라는 거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m의 값을 찾아내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극값을 찾아내 가지고 해야 되겠죠. 이 극값, 이 극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되니까 그 작업은 이제 마지막 계산 KT라고 해서 이제 4T, 그 다음 T-3루트3, 그 다음에 T-6루트3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K의 프라임 T를 구해보면은 어떻게 됐느냐. 4T-3루트3 3루트3 쓰기가 안 좋으니까 KT를 4T, T-A, T-2A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A는 3루트3이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K의 프라임 T를 해주면은 4T-A, T-2A 그 다음에 더하기 4T, T-A 더하기 4T, T-2A 이렇게 해주면은 4 곱하기 3T의 제곱 마이너스 이제 3A 하고 여기 4로는 다 묶어준 거니까 여기서 3A 그 다음에 여기서 A, 2A 즉 마이너스 6A가 되는 거죠. 6A 그리고 더하기 얼마야? 2A 제곱 2A 제곱 더하기 2A의 제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0이 되는 T를 구해줘야 될 것인데 그 T는 6AT 6A의 T 이렇게 되고 2A의 제곱.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주기 위해서 3T제곱 마이너스 6AT 더하기 2A 제곱이 0이다 했을 때 3에다가 T-A의 제곱은 빼기 A제곱 이렇게 써주면 0이 되니까 3T-A의 제곱은 A제곱 T-A가 3분의 A제곱 해서 T-A의 제곱이 T는 A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A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 중에서 작은 거 택해야 되니까 T는 T1은 A가 3루트 3 3루트 3 마이너스 여기다가
3 루트 3 마이너스 이거를 곱해주게 되면은 얼마 됩니까, 이게? 3 루트 3을 곱해주면은 3은 3으로 약분되고 여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 하고 나서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t1이 3 루트 3 마이너스 3이니까 이제 그거를 대입해서 마지막 계산을 해 봅시다. 그 마지막 계산을 하면은 3 루트 3 마이너스 3 그리고 3 루트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루트 3 그리고 다시 3 루트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얘를 써주게 되면은 4에다가 3 루트 3 마이너스 3 그리고 이걸 해서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갖고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다 플러스로 바뀌면서 3, 4, 12에다가 3 루트 3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 루트 3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2 하고 나서 27 빼기 9니까 12 곱하기 18 해주면 이것이 216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 하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6의 세제곱이 되겠죠. 6의 세제곱에서 216 이것이 m의 값이다. m의 최소값이다 라는 겁니다. m은 그리고 그것이 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솔직히 말해서 이 풀이를 하면서 이걸 암기할 정도로 무지하게 많이 풀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서너 번 이상을 풀어봤는데도 이거를 이 칠판에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끊어서 녹화를 했습니다. 그 소감이 어떠느냐 하면은 이거를 제목에서도 그렇게 쓸 것이고 영어판 풀이를 또 올릴 건데 craziest CSAT math problem이라는 겁니다. 즉 미친 수능 문제다. 이것이 정답률이 1% 아래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정답률이 1% 아래라고 하면 도대체가 이 수능 만점을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쉬웠고 비교적 쉬운 편이었고 그래서 이 한 문제만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문제들이 아주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었고 하니까 실제 수험생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이 문제를 접했을 때 그때 어떠한 상태일 것인가, 이렇게 여러 번을 반복해서 풀어서 이렇게 풀이를 찾아낼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이런 복잡한 문제를 그 자기 인생이 걸려 있다시피 하는 그런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 과연 차분하게 집중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이며 실수 없이, 그래서 시간을 철저하게 아껴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도대체가 이 문제를 출제한 자들의 생각이 도대체 무언가가 궁금합니다. 이 문제를 변별력 타령을 하니까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낸답시고 이 문제 하나로 그렇게 모든 변별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 수능에서 문제를 낸 것인지, 다른 문제들이 다 쉽고 이 문제 하나만 어려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 하나 틀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등급이 바뀌죠. 그럼 뭐 의대를 생각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스카이대, 그 중에서도 의대, 뭐 서울대, 뭐뭐 공대 이런 데, 또는 무슨 바이오 이런 데를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물리학과도 포함해서 이 문제 하나를 틀림으로써 1년을
다시 재수학원으로 가서 이 문제 하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유형 또는 예상 가능한 문제들을 푸느라고 1년을 보내야 되는 거죠. 다른 과목도 물론 관리합니다만 도대체 또 이런 미친 짓을 할 것인가? 이런 미친 문제를 또 낼 것인가? 이걸 염려하면서 1년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본 소감으로 보자면은 이 풀이를 알려줘도 풀이를 이해하는 과정 자체도 웬만한 학생들, 웬만한이라는 것은 상당히 수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학생들조차도 이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풀이를 따라오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과학고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이 문제 풀이를 할 겁니까? 과학고 학생들은 정작 이 수능으로 지나가지도 않잖아요. 영재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영재고 포함해서 이런 학생들 재수학원에서 1년 내내 이 수학 가형을 풀이한 학생들, 기출문제를 제 아무리 해도 또 이런 문제가 닥치게 되면은 당황해서 못할 것 같은데, 애들 놀리는 것이 무슨 뭐 재미입니까? 아니, 이 출제 교수들 그리고 검토 교사들 똑같은 조건에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이런 문제를 이런 복잡도를 가진 문제를 주고서는 풀어보라고 그러면은 풀 수 있어서 이 문제를 낸 겁니까? 아니면 뭐 사교육 시장을 키워주겠다는 어떤 그 필생의 소명의식에 의해서 이 문제를 낸 것입니까? 이런 발상 자체를 그 문제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발상 자체를 제 타이밍에 딱딱 찾아내서 계산 미스 하나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수 하나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복잡할 수 있는 계산으로 택하지 않고 이렇게 최소의 시간을 택해서 가도 이 문제를 한 30분, 20분 내에 풀이가 30분, 40분 내에 풀이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 수능 시험의 조건에서 자기가 제대로 맞는 풀이를 선택한 건지, 계산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그때그때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체크를 할 수 있느냐, 수능이라는 그런 긴장 상태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한 문제들, 그러니까 난이도 가지고 이런 장난질을 쳐가지고서는 학생들, 수십만의 학생들을 패닉으로 몰아가는 것이, 그것이 교육 당국에서 제대로 하는 짓인지, 출제 교수들이 제대로 하는 짓인지, 저는 이런 정도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문책의 대상이 있지 않을까 라고까지도 생각이 드는데, 너무 나간 주장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한국 같은 입시 현실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학생들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그래서 이 문제 하나에 좌절한 학생은 심지어는 극단적인 짓을 저지르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고, 어떻게 하려고 이런 문제를 내느냐 말입니다. 저는 이 풀이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이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끔찍한 문제로 해서 학생들을 학대하는 짓에 대해서 폭로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냈습니다. 이런 풀이를 차분하게 그리고 실력 있게 아주 잘해주는 그런 인간 강사들 또는 학원 강사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험생의 입장에서 시험 문제를 풀면은 똑같이 아주 룰루랄라 하면서 이거
풀이 해낼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들 그거를 자기가 평생 그걸로 밥 빌어 먹느라고 그거만 한 사람하고 3년 교육과정 또는 재수 1년까지 해서 4년 교육과정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입장하고 같은가 말입니다. 이건 정말 이런 문제 내는 것은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풀이 여러분들 이해 못한다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풀이를 잘해야만이 정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어떤 공학이나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의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의대에서 무슨 뭐 의대에서 최고의 수학 실력을, 수학 점수를 요구하지만 2학년 현대물리 뭐 이런 공부를 하고 난, 또는 의공학과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 좀 많이 하겠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복잡도 있는 문제를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푸는 그런 능력이 그런 연구에 필요합니까? 아니면은 무슨 의학 공부에 필요합니까? 도대체 이런 정도의 문제를 왜 내냐고요? 이거를 영어판으로도 녹화해가지고서는 올리고 세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이야기는 빼야 되겠지, 편집해서. 오케이. 여기까지 이만하겠습니다.